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부채 문제를 결국 누가 또 어떻게 심판하게 될 것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156%.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2055년이 되면 미국이 짊어지게 될 거라고 미 의회 예상국이 예측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세계 경제 심장인 미국조차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부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왼쪽처럼 예전에는 전쟁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빚이 확 늘었다가 평화 시기에는 다시 갚아나가는 전쟁 부채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빚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부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종류의 부채.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 잘 통했던 해결책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겁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때처럼 전쟁하느라 빚이 GDP의 106%까지 치솟았다가도 평화 시기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빚을 갚아나갔죠. 그래서 91년에는 2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큰 전쟁도 없는데 부채 비율은 다시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단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IMF가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29년이면 전 세계가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정부들은 이런 빚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사실 그들만의 꽤 뻔한, 해결책 매뉴얼 같은 게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첫째,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서 빚의 부담을 줄여버리는 것. 둘째,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빚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그냥 힘으로 억눌러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방법들이 과거에는 꽤나 잘 먹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 잘 통하던 전통적인 탈출구들이 지금은 거의 다 꽉 막혀버린 걸까요? 첫 번째 탈출구가 바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죠. AI 기술혁명이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 마치 영화 속 해결사처럼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도이치뱅크 분석을 보면요, 이게 참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AI가 분명 생산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연간 0.5에서 0.7%포인트 정도요. 하지만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세요. 그걸 따라잡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를 구해줄 구원투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정말 잘 통했거든요. 특히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엄청난 빚을 갚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던 방법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중앙은행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최우선 임무는 딱 하나, 물가 안정입니다. 정부빚 갚는 걸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바로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마지막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억지로 금리를 누르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돈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수익률 높은 곳을 찾아서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성장, 인플레이션, 금융 억압.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린 이 상황에서 그럼 대체 누가, 무엇이 이 판을 정리하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정치는 아닐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 더 풀고 세금 깎아준다고 해야지 이제부터 허리띠 졸라맵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채권 시장의 규율. 이건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부한테 보내는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이자 확 올려주지 않으면 당신네 나라에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정부는 좋든 싫든 아주 고통스러운 긴축 재정, 즉 강제 다이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냐면요. 경제학자 앤더스 에슬런드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상황이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닮았고 결코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비유죠. 시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죠.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큰 손들, 그러니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 표가 한 기관 투자자 보고서의 핵심 전략을 딱 요약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 국채의 비중은 줄여라. 왜냐?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이 크니까요. 둘째, 금이나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을 늘려라. 이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 많은 위험한 나라 말고 재정이 튼튼한 우량 국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이 부채 청구서, 그게 마침내 날아왔을 때 과연 그 돈은 누가 내게 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